조민통일방송과 데일리NK가 한반도 주요 현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시간, 릴레이 인터뷰 한반도 정세 진단입니다. 오늘은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강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산정책연구원을 이렇게 직접 와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부원장님께 현안 문제부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이 독자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 3주 정도가 지났고요. 지금 실효성 논란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부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효성이 있다 없다 하기엔 너무 지금 이르다라는 게 가장 객관적인 평가일 겁니다. 제재라는 것은 오래 가야지만 그것의 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겨우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러한 얘기를 대개 하는 것은 아직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그리고 또 대개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은 역시 뭐 이란이라든가 다른 나라와는 좀 달리 이미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외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도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 수준의 제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부터 북한이 피로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금융 제재가 일단 제재가 시작이 아직 안 됐지만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2005년에 그 방코 델타 에이시아의 경우에처럼 이 북한 금융 거래 차단이 이미 되고 있고 상당한 현금이 지금 북한 내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필요한 통치 자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부터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자면은 이란이라든가 뭐 시리아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적어도 몇 년, 3년 내지 4년이 지나야지 그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취한 제재 조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유엔의 제재가 있었고요. 또 미국의 제재가 있었고 일본, 호주, EU 등등 이런 나라들의 제재가 지금 여러 방면에서 소위 그 스마트 생션을 보완하는 형태의 굉장히 포괄적인 제재로 갈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서로 연동되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좀 더 효과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재를 얼만큼 할 것인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제재 동참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제재에 잘 동참해주고 있다. 지난번 중국 선박이 중국 항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막았고,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이 그 원유 송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이 잘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잘 이행해 나갈까?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지 뭐 3주 조금 넘었거든요. 과거 2013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국이 한 석 달 정도는 잘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중국이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지금 수준의 제재 아니면 이것보다 더한 수준의 제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대중외교를 잘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한 가지 부분이 뭐가 있냐면 미국이 즉 일방적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월 18일 날 서명까지 해서 이미 벌써 행정명령이 나왔죠. 그러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그 미국 은행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이라든가 북한과 그러한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기업도 미국의 제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2차적 제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과거와 같이 이렇게 흐지부지 할 수는 없다.
괜히 북한하고 어떤 뭐 거래를 하거나 하다가 뭐 미국 그 수사국에 의해서 예를 들어 상무성이나 재무성에 의해서 발각이 됐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입는 경제적인 타격이 더 크다라는 거죠.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1억 불 정도의 무역을 했는데 미국 대미 수출이 약 뭐 한 10억 불 되는 기업이 있었다. 그럼 대미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자기네들 잃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2013년의 상황보다는 좀 낫다.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제재를 결코 끝까지 끌어가고 싶지 않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자국의 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제재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이미 그 제재 결의안 발표되고 난 다음 아니면 그 전에 중국 외무성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평화협정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제재도 제재지만 평화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바꿔가면서 제재를 약간 톤다운 하려고 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아직은 좀 더 시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컨대는 최소한 8월까지는 좀 긴장 국면으로 갈 것 같다. 즉 우리가 을지 프리덤 가디안 연습이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또한 그 UN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180일 이후에 보고하는 시점이 있을 때 그때 각국이 어떠한 제재를 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됐을 경우에 또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긴장이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한숨 좀 돌리게 되는 시기가 9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말 비난은 물론이고요. 청와대까지 타격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북한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위협이 되는 건가요? 물론 지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고립무원의 상태죠. 과거 어느 때와도 달리 과거에는 그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나서서 지금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좀 싸우고 좀 대화를 하자라는 이런 반전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4차 핵실험과 6차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국면에 있어서는 긴장을 계속 높여감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관련국들의 걱정을 좀 더 높이게 함으로써 아 그만큼 하면 됐으니까 이제 우리 대화 국면을 옮기자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즉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대화 국면으로 가자라는 그런 전통적인 전술의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그 약간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상당히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뭐냐면 소위 말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한국 측에서 제기가 됐다. 소위 말하는 지난번 우리가 그 키리졸브 훈련 때 참수 작전을 했다. 501호. 이게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뭐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에 대해서는 북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 비서를 뭐 어떤 식으로든 처치하겠다. 뭐 지도부를 괴멸시키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북한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한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그 굉장히 우리가 입에 담기 곤란한 그런 비난도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제5차 핵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미사일 실험을 할 거냐 이전에 앞서서 한국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피해를 줄 수 있는 법글을 지금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장사정포 시험을 했다라든가 단거리 미사일 시험했다라는 것은 바로 타겟이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는 지금은 대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대다수의 그런 공통된 의견인데 좀 더 이것이 긴장 국면이 더 지속되고 고조되면은 좀 불안하다. 안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좀 그만하자는 그 남남 갈등을 좀 촉발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과거와는 달리 지금 복합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까지는 물론 도발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금 소위 말해서는 북한의 무력 시위였죠. 무력 시위였고 물론 이제 그 단거리 미사일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과연 장사정포였냐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이었냐라고 할 수는 확전이 아직 안 나왔지만은
일단 이것이 만약에 미사일 시험 발사였다면 그건 분명히 유엔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도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무력 시위를 할 겁니다. 한국민에 대해서 안보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관련국들이 지금은 다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은 긴장이 고조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그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중국도 그렇고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히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한반도에 만약에 그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으로 간다 이거죠.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거고 미국으로서도 지금 뭐 우리의 동맹이어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그 후원자이자 우리 안보에 가장 그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미국도 지금 사실 대통령 선거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볼 적에는 한반도 상황이 너무 급속히 악화돼서 어떤 지금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럴 경우 양쪽 다 자제를 시키려고 할 거다. 아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물리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국내용이기도 하죠. 북한 국내용. 사실 뭐 며칠 전에 제가 스웨덴 그 주평양 부대사를 만났는데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존경심은 없다 할지라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건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다. 그 부분은 하나의 성과로 평가한다는 거죠. 따라서 외부의 압박에 대해서 김정은 비서가 저렇게 행동을 하고 어떤 그 무력 시위, 우리도 무력을 갖고 있다, 충분한 무력이 있다 이런 거 보여준다는 것은 그의 그 권력의 기반을 더 공고히 하고 정통성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요즘 최근 김정은 비서가 무슨 예를 들어서 그 민간 시설을 방문했다는 소식보다는 주로 군 기지 아니면 뭐 가서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걸 봤다라든가 뭐 로켓 엔진 시험장을 방문했다든가 계속 그런 것이 지금 그 안보 프레임으로서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북한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본인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목적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부원장님께서는 5차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열어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라면 기술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4차 핵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월 달에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겨우 석 달이 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분석이 끝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지금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걸려야지만 모든 분석이 끝나고 그 다음 핵실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그건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의 얘기고요. 그러나 북한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핵실험을 했던 그 지역 자체에 이미 벌써 터널을 여러 개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터널 보강 공사만 완료가 된다면은 그 시위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과학기술적 뭐 새로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실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핵실험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 주위에서 지금 북한이 일부러 우리가 지금 위성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북한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긴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긴장 국면에서 사실상 이제 한국의 외교력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의 3년간 외교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떠실까요? 뭐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죠. 외교력으로 볼게 되면 뭐 한중 관계를 굉장히 업그레이드했다, 강화시켰다. 물론 이제 그 핵실험 이후에 보여주었던 중국의 태도 때문에 과연 우리의 외교가 성공했는가? 스스로 너무 자화자찬에 빠져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화시켰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이번에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압박 이 과정에서 한국의 편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초기의 단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 중국 학자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참 나쁘다. 네. 우리 제재 같이 끝까지 가야 된다. 네. 뭐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등등의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보여줬던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그 비판적인 시각, 아니면 뭐 대통령께서 약간 좀 그 국회 연설에도 좀 공개적으로, 저희가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딱 지칭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네. 대개 이제 외교진 수사일 때는 예를 들어서 관련국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보통 외교적인 수사인데, 네.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콕 집어서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좀 그 거북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따라서 한국에 더 신경 써야겠다. 한국의 입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조해 줘야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금 성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한미 관계는 워낙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이제 시점이 아닌 조건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굉장히 외교적 큰 성과죠. 우리의 그 변화는, 그리고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안보 상황 속에서 그러한 외교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굉장히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평가를 해야지, 이게 외교를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는 건 좀 부적절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좀 미흡했던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한일 관계 문제죠. 물론 저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결국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를 했지만은 그 3년 동안 우리가 입은 그 타격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우위를 우리가 분명히 차지한 건 맞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좋아졌다는 확실한 성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받았던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지만 현실 속에서 협력해야 될 건 협력해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도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한일 관계에서 그 한 가지 정도의 문제도 결국 잘 마무리가 되었다. 지금 3년이 딱 지나가는 시점, 그러니까 2월 25일 지났으니까 3년하고 플러스 한 달이 되겠죠. 이 시점에 보면 전반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일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더 협조적인 국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외교적 그 외연이 축소되고 아니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따라서 문제는 있었으나 그래도 낙제점은 아니다. 일부에서 평가한 낙제점은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요.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글로벌 코리아, 세계 속의 한국, 뭐 한국이 11대 무역국이고 뭐 선진국과 그 개발도상국을 엮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역할을 못했었다고 솔직히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3년 차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약간 달라졌죠. 그 UN SDG에 가서도 결국은 그 새로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든가, 그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해서 글로벌 이슈에서 상당히 그 좀 진취적이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3년 차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1, 2년 차에 부족됐던 것을 3년 차에 좀 보완했다. 결국 1, 2년 차에 한미 관계 잘 관리하고 한중 관계 잘 발전시켰고, 3년 차에 와서는 결국 가장 어려웠던 한일 관계의 그 장애물을 제거를 했다. 그러고 또 글로벌 코리아라는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장을 열어서 세계 속의 한국을 좀 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성과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또 외교 문제가 또 다 잊혀져 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한일 합의에 대한 이행의 문제, 서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약간 좀 논란거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그러니까 그 이행을 잘 해서 다음 단계로의 한일 간의 협력적 관계로 가져갈 것인가가 아마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네. 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